단지 대학교에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모차에 잠든 아기를 카페 밖 인도에 그대로 둔 채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집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국가가 이미 든든한 지원망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끊임없이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절반 가까이는 차갑고 어두운 겨울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행복한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아니요,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만족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모든 것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진짜 덴마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덴마크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정부는 단순히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인 SU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매달 약 6,300크로네를 받게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900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은 여러분이 이미 세금으로 지불한 시스템에 의해 충당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모든 것이 무료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시스템은 이를 유연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큰 어려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는 그 순간 엄청난 사회적 안전망이 펼쳐지며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각종 수당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 덴마크 학자의 설명처럼 특정한 직장을 평생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할 기회 자체는 확실하게 보장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한 화가는 1년에 2~3번, 많게는 4번이나 직업을 잃지만 누구의 기준에서 보아도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만간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을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은행이 자신의 집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37시간의 표준 근무 시간과 최소 5주의 유급 휴가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을 괴롭히는 삶의 두려움을 벗겨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덴마크가 이룬 조용한 혁명 중 하나인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100년도 훨씬 전인 1915년에 이미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오늘날 이 국가는 유럽의 각종 평등지수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구조 자체가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약 1년이라는 매우 넉넉한 유급부모 휴가를 공유하며 이를 두 사람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비용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곳의 여성들은 직장과 아이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덴마크 여성의 약 61%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 취업자의 거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평등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사진작가들을 매료시키는 덴마크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러우며 소박한 스타일,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는 여유로운 자신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과시가 아니라 독립성과 사려 깊은 디자인에 뿌리를 둔 아름다움입니다. 평등, 무상교육, 사회적 신뢰, 이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조용한 시스템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덴마크가 이룬 조용한 혁명 중 하나인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100년도 훨씬 전인 1915년에 이미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오늘날 이 국가는 유럽의 각종 평등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구조 자체가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약 1년이라는 매우 넉넉한 유급 부모 휴가를 공유하며 이를 두 사람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비용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곳의 여성들은 직장과 아이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덴마크 여성의 약 61%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 취업자의 거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평등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사진작가들을 매료시키는 덴마크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러우며 소박한 스타일,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는 여유로운 자신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과시가 아니라 독립성과 사려 깊은 디자인에 뿌리를 둔 아름다움입니다. 평등, 무상교육, 사회적 신뢰, 이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조용한 시스템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안식처만으로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덴마크 사람들은 전 세계가 수년 동안 도입하려고 애써온 단어인 휘게에 의존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언어로 깔끔하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겨울밤 부드럽게 일렁이는 촛불, 소중한 사람들과 서두르지 않고 함께 나누는 식사,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 실내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존재감이 바로 휘게입니다. 이곳에서 휘게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의도적으로 기쁨을 찾아내는 기술이자 환경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스며듭니다. 공식적인 주당 근무 시간은 37시간이며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실제로 정시에 퇴근합니다. 직장 내 위계질서는 부드럽고 상사는 군주라기보다는 동료처럼 행동하며 몇 분 지각한다고 해서 큰 소란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일은 삶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수행해야 할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형태의 아늑함이 등장합니다. 덴마크 전국 거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사람들은 겨울 수영 클럽에 가입합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그들은 옷을 벗고 섭씨 2도 안팎의 차가운 바다로 뛰어든 다음 사우나에서 몸을 녹이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2024년에 한 연구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결속되고 유대감이 강화되며 정신 건강에도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햇빛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안에서 따뜻함을 끌어냅니다. 덴마크의 문화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AECKS 휘게는 무상 의료보다도 훨씬 더 드문 것에 의존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지구상의 거의 어느 곳보다도 많은 신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사람들의 약 78%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아닌 완전히 낯선 사람 말입니다. 이 하나의 통계가 다른 모든 것을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거리에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실제로 상점이나 식당 밖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아기를 재웁니다. 이는 상쾌한 공기가 아이에게 좋다는 신념과 아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차분한 확신에 뿌리를 둔 스칸디나비아의 오랜 관습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고 돈만 두고 가는 양심 가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신뢰는 사회적 갈등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량하다고 믿을 때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동전에 더 어두운 면도 존재하며 덴마크 사람들은 이를 얀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무언의 규칙입니다. 이 법칙은 겸손함과 깊은 평등의식, 즉,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조용한 생각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순응하도록 압박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밝은 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신뢰, 평등, 넘어졌을 때 잡아주는 국가. 이것이 바로 한 나라가 행복하다는 수식어를 얻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두 바퀴를 타고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도시는 자동차의 바다에 빠집니다. 하지만 코펜하겐의 아침 물결은 자전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에서 학교나 직장으로 가는 이동의 약 49%가 자전거로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의 약 62%가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는 약 385km, 즉 240마일이 조금 안 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에 코펜하겐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항구는 산업 폐기물로 가득했고 젊은 가족들은 짐을 싸서 떠났으며 도시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버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도시 계획가들은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항구를 청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정은 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드러납니다. 덴마크의 자전거 도로는 단순한 페인트 선이 아니라 높아진 연석으로 일반 도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머리에 쓰는 헬멧이 아니라 도로 자체에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 도시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 많을수록 그 도시가 진짜로 안전하다는 간단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덴마크의 음식 문화는 두 개의 다른 우주에 걸쳐 있으며 두 곳 모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박 한쪽에는 덴마크의 국민 점심 메뉴인 스멜레브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호밀빵 위에 다양한 재료를 듬뿍 올린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겨자와 디렉을 곁들인 청어절임, 생계란 노른자를 얹은 소고기 타르타르, 펜넬과 짝을 이룬 따뜻한 연어 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관광객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절대 손으로 집어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쪽 극단에는 코펜하겐에 위치한 노마가 있습니다. 이 식당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무려 5번이나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채집한 이끼, 야생 허브, 북유럽의 식재료를 예술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새로운 노르딕 퀴진이라는 전체 요리 운동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노마는 2024년 말에 전통적인 레스토랑으로서의 문을 닫고 식품연구소로 탈바꿈하여 이제는 다음번 예약 손님을 찾는 대신 다음번 요리의 혁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이 이동 중에 정말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길거리 마차에서 파는 핫도그인 핏에는 레몰라드 소스, 아삭하고 날것인 양파, 그리고 피클로 덮여 있습니다. 또는 전 세계가 데니시라고 부르지만 덴마크 사람들 스스로는 빈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얇고 바삭한 페이스트리인 비노브레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첨단 미식과 소박한 길거리 음식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덴마크 요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마의 예약과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을 멈칫하게 만드는 비용이 따릅니다. 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고 한계소득 세율은 거의 56%에 달합니다. 평범한 독신 직장인조차도 월급의 약 36%를 세금으로 내며 이는 선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코펜하겐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약 1,800달러에 달합니다. 한 주민이 표현했듯이 덴마크는 거대한 청구서 하나로 사람을 강타하는 일은 드물지만 커피 한 잔, 간식, 맥주, 기차표 등 매일 40개의 작은 비용들로 지갑을 얇아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덴마크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 대부분이 외면하는 계산을 실제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기사들이 대개 빠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단지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건강보험료로만 매년 거의 27,000달러를 지출합니다.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은 4만 달러에 가까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학교를 마칩니다. 이 모든 비용은 덴마크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그냥 제공받는 서비스를 위해 미국인들이 세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완전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미국인들이 총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전체 세금 부담이 더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보험료, 등록금, 보육 비용을 모두 합쳐보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는 돈과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정감의 격차는 그 무시무시한 세율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좁혀집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그 돈을 낸 만큼의 확실한 가치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 전체에 숨겨진 진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들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덴마크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내부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찬양하는 전 세계의 모든 화려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은 예외 없이 오직 눈부신 여름철에만 촬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12월이 되면 수도 코펜하겐에 비치는 햇빛은 고작 7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침 8시 반이 되어서야 태양이 지평선 위로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내밀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벌써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데 그마저도 태양의 고도가 너무 낮아 건물 지붕 위로 겨우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다시 어둠을 뚫고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토록 기나긴 햇빛의 공백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무거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겨울철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덴마크 사람들은 이를 지칭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단어를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연구자들은 햇빛의 부족이 전체 국민들의 계절성 기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실제로 덴마크 사람들의 무려 40%가 겨울철에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의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인공 광선 치료 램프를 처방하고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며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미묘한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휘게 문화가 제공하는 아늑함과 끈끈함은 역설적으로 외부에서 새로 찾아온 이방인들을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초대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하며 길거리에서 만난 타인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덴마크 사회 내부에서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수치는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사람들은 이러한 혹독한 어둠 속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고통받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둠의 정면으로 저항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겨울 수영 클럽이 다시금 제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무리를 지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로 동시에 뛰어들고 그 직후 사우나에 모여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맞댄 채 온기를 나누며 덴마크라는 국가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두운 사실을 결코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와 평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행복 국가를 건설한 이 나라는 역설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들을 향해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에 흔히 게토법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렸으나 2021년에 평행사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세탁된 강력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거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비서구권 출신의 배경을 가진 특정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 구역들은 강제적으로 철거되거나 재개발되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최소 60% 이상을 반드시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임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적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 약 11,000명에 달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변두리의 소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비주류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현재 덴마크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으며 법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것이 사회적 격리와 고립을 타파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시작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매우 날카롭고 거센 비판과 규탄을 받아왔습니다. 마침내 2025년 12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을 거주지 제한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유럽연합 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 법은 현재까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며 집행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치고 있던 법적 정당성의 기반에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더 넓은 사회적 모순과 연결됩니다. 덴마크 의회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 성향을 포함한 수많은 소수 정당들이 실제 의석을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법정 은퇴 연령은 점차 69세를 향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모든 복잡한 요소들을 거칠애 없이 하나로 압축해 본다면 덴마크가 가진 진정한 성공 공식은 길거리를 가득 채운 자전거도 아니고 달콤한 페이스트리 빵도 아니며 심지어 등록금이 면제되는 대학교 교육 시스템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강조했던 단 하나의 고유한 단어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 메커니즘은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선순환의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 청구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납부합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복지 제도가 튼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에서 완벽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타인을 향해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한 덴마크 장관이 설명했듯이 이 시스템의 모든 조각들은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만약 그중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외부에서 강제로 뽑아낸다면 사회 전체의 거대한 건축물 구조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하나로 단단하게 용접해주는 핵심 동력은 바로 덴마크 사람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는 협동 정신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훨씬 전부터 다른 친구들과 평화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거대한 공동 보일러를 사용하여 마을 전체의 난방을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지역 공동 난방 시스템 속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의회 정치 구조 역시 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서로 타합하는 상생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의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국가가 나아갈 거시적인 방향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며 사람을 갉아먹는 적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있는 매우 여유롭고 협동적인 사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진실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개인이 먼 곳을 찾아 헤매며 쫓아다니는 신기루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주춧돌 위에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정교하게 건축해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덴마크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놀라운 지리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토 자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면적이 대략 43,0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여
전 세계 영토 크기 순위에서 한참 아래쪽에 머무르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왕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이자 본토 크기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까지 자신의 영토로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역들을 하나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면 이 소박한 북유럽 국가는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거대 국가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자신들만의 내부 행정 자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국방과 외교적인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덴마크 정부가 최종적인 감독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독특성 때문에 그린란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토 분쟁과 외교적 다툼이 벌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대한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다시금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길목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얼음 방석 밑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히토류 광물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현대 사회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을 세상에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2025년 초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지 주민의 약 85%에 달하는 압도적인 대다수가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국은 이와 완전히 동일한 시도를 은밀하게 감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46년 워싱턴 당국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1억 달러 가치의 순금을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인구가 차에 600만 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전 세계 실물 경제 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해운 기업인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컨테이너 해운 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상품들을 모든 대양으로 실어 나르며 매년 약 5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분야의 베스타스 역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2023년에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초호화 명품 패션 그룹들을 제치고 유럽 전체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최고 권좌의 기업으로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과 추진력은 덴마크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에너지의 초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모진 오일 쇼크를 경험한 이후 이 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자원에 자신의 운명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자립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맨 땅에서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오직 풍력 발전 하나만으로 덴마크 전체 전력 수요의 무려 59%를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거의 90%에 달하는 에너지가 친환경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국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50년까지는 본토에서의 모든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행위를 공식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전 세계 앞에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그들의 혁신적인 정신이 단 하나의 건축물 속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시내 바로 외곽에 위치한 코펜힐이라는 시설은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태워 약 15만 가구의 가정에 따뜻한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첨단 발전 시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면 사계절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스키 슬로프와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대한 인공 암벽 등반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시설마저도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도심 속 친환경 공원으로 훌륭하게 이중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가장 널리 사랑받는 덴마크 최고의 수출품은
오늘날의 튼튼한 복지국가 시스템이 이 땅에 최초로 자리 잡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는 용맹한 바이킹들이 살고 있었으며 덴마크는 단 한 번도 그 역사적 뿌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적이 없습니다. 덴마크 왕실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단절 없이 지속되어 온 유서 깊은 군주제 국가로 그 혈통의 역사는 10세기 무렵 이 땅을 다스렸던 바이킹 통치자인 고름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왕위가 끊기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오래된 왕실의 역사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새로운 페이지가 장식되었습니다.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렸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지난 900년 동안 그 어떤 덴마크 군주도 자발적으로 감행하지 않았던 대담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용태였습니다. 1월 14일 그녀는 공식적으로 왕위 양도 문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관을 넘겨주었으며 그 아들은 현재 프레데릭 10세 국왕으로서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이 작은 나라가 걸어온 전체적인 역사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미련 없이 온전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온 위대한 지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전역을 호령하며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864년에 일어난 파괴적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국가가 소유했던 거대한 영토의 대부분을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이 상황에서 역사적 패배에 대한 깊은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파멸의 길로 치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매우 독특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외부를 향한 침략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정복이나 무력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올바른 교육과 평화로운 협동 정신,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기계를 조용히 돌림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대적인 덴마크의 평화로운 모습은 역설적으로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전쟁의 패배에 의해 정교하게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려는 허망한 야망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대신 만약 덴마크라는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단 한 장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 니아온의 풍경일 것입니다. 파스텔 톤의 알록달록한 사탕 색깔 건물들이 운하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고 그 앞에 물길 위에는 고풍스러운 나무 돛배들이 평화롭게 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전 세계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모든 그림 엽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풍경이며 실제로 눈부신 여름철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마치 마법 같은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강렬한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그곳에서 도보로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1143년에 처음 문을 열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놀이공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티볼리 공원이 등장하는데 이 공원의 역사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덴마크의 놀이공원인 바켄 공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현지에 살고 있는 진짜 주민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귀끔해주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어공주 동상을 과감하게 건너뛰라는 조언입니다. 이 유명한 역사적 동상은 실제로 가서 보면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작고 주변은 언제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의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입니다. 기껏해야 빠르게 인증 사진 한 장을 남기기에만 적당한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시간을 코펜하겐 도시의 다른 매력적인 장소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가진 특유의 독특한 생활 리듬을 온전하게 체득해 보십시오. 현재 덴마크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100% 신용카드로만 이루어지는 사회이므로 종이 화폐 대신 플라스틱 카드를 반드시 지갑에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상점에서 별도의 팁을 따로 남겨둘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서비스 봉사료가 청구 금액 계산서 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누구도 추가적인 돈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한 빈 병이나 캔을 전용 수거 기계에 다시 넣으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판트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유용한 생활 속 친환경 재활용 관습도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며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더 주어졌다면 과감하게 수도 코펜하겐의 경계를 벗어나 보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